가격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때 사실 5일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좀 단기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크게 빠지면서 결국 RSI 30 밑으로까지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볼린저 200 부근인 아마 1800, 1800, 아니지, 18,500까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 가능하다고 보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300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더 빠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의 끝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반등, 그러니까 여기 하락한 게 16일인데 16일이만큼 이제 하락을 하고 결국 반등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등 이후에 결국 재차 하락할 때가 아마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대 보면 이미 다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 보고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슈 중에 제일 컸던 게 사실 저는 유럽 쪽 재정 지출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쪽이 아무래도 재정 정책 좀 완화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GDP에 0.35%가 재정 적자가 못 넘게 됐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이제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실 중요한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RP 같은 경우가 또 3월 7일 날 또 7일짜리로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8조였는데 제가 이걸 잘못 친 것 같네요. 아마 8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무튼 8조여서 8조인지 7조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8조라고 쳤을 때 12일까지 이제 오늘 이제 요 15조짜리가 만기가 되면서 이제 8조 남았고 이제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계속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 쪽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코스피 여전히 1등 갭으로 보나 이제 패드 모델로 보나 비싼 레벨이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봐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주고요. 패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할인율을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미국이 더 싼 상황이다라고 1득앱으로는 볼 수 있고 패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비슷하게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레일링 펀은 생략하도록 하고 트레일링 PBR 봐도 증시는 지금 다 컨버블 이상의 버블이다. PBR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내려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어찌됐든 중기 추세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금리가 이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 거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너무나 하락해 있기 때문에 결국 BEI가 빠져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간단한 것부터 다 살펴보죠. 수급 쪽 보면은 S&P 상업력 순 포지션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다. 숏 포지션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나스닥은 숏은 살짝 감소했지만 여전히 둘 다 이제 숏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금리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당히 여전히 고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현물 매도 여전히 거세고 선물도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 수급은 정말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에 대비해서 코스피도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죠. 상당히 좋지 않고 긴 시계열은 더 안 좋고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 감소가 되면서 18.1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지표들 살펴보면은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수출액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도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버핏 지수로 봐도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쪽 크레딧 스프레드 너무 여전체가 고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결국은 훨씬 더 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홈플러스 같은 게 부도가 결국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예대율이 다 차면 대출을 다 못 해주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해줄 곳들만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약한 고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동산도 오랜만에 데이터 가져오면 여전히 뭐 전체적으로 사실 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서울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나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뭐 PIR 한번 살펴보면은 내려오고 있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사실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뭐 결국 PIR은 계속 밸류는 이제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쪽 PIR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다. 미국 실질 사업용 부동산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내 쪽 서울 하고 전국 실질 가격은 약간 빠졌다가 살짝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뭐 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KRX 금과 이제 실제로 이제 해외 금 가격과의 이제 괴리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파란 색깔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한 110까지 한 10% 정도 괴리를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걸 뭐 어떤 현금 해외 금현물 가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살짝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환율을 감안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온스당으로 했을 때 이제 그람으로 환산했을 때 한 요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 15% 정도 고평가 됐던 게 빠졌던 게 제가 계산한 건 이제 평균적으로가 한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110 갔던 게 95니까 15% 빠진 거죠.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미국 쪽이 많이 약화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0m로 떨어졌고요. 뭐 전반적인 건 나머지는 이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제 좋아 보이진 않죠.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미국 쪽이 확실히 좀 약화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뭐 추세들 좀 강하고 약하고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강한 곳이 없죠. 지금 뭐 운수 장비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다. 건설이 좀 최근에 약간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서비스업도 뭐 살짝 좀 치고 오고 있다. 제조업도 그렇고 뭐 그냥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연방준비은행 대차대조표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14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TGA 정부 현금이 1,328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급부로 RRP는 한 19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온 RRP는 좀 더 크게 감소를 했죠. 981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TGA의 감소 영향분 때문에 이제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1044 정도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연준 총 자산은 93억 달러 정도 QT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BDI가 좀 반등을 했고요. SCFI는 여전히 좀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유동성과 사실 주가가 괴리를 좀 나타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갔단 말이죠. 얘는 못 갔는데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뭐 쭉쭉 다 내려가서 뭐 결국 뭐 요즘 SLR을 뭐 푸네 마네 하는데 SL을 말씀드리면 SL 풀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폭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SLR이라는 규제 자체가 양적 완화한 돈이 실물 경기로 대출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거를 풀면은 돈이 이제 대출을 통해 실물 경기로 나간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21년도, 22년도 물가 상승이 그 SLR을 풀었기 때문에 나타난 이제 반작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이 SFR에서 EFFR을 뺀 게 플러스인 것 자체가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경고를 알려왔던 거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 계속 모든 위기는 딱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예대율이 다 찼을 때 그러니까 결국 신용 창출이 안 될 때가 1번입니다. 지금은 예대율은 낮지만 SLR이라는 규제로 바꿔서 환산해보면 예대율 100%인 거죠. 그래서 예대율은 지금 다 찼다. 첫 번째는 이제 예대율 다 찼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결국 통화량을 찍을 수 있나 없나 결국 QE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QE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급준비금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SLR 때문에 다 찼기 때문에 RRP라는 존재 때문에 QE를 결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면은 최근에 좀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롱 추세였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롱 추세에 더 가깝고 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은 롱 추세, WTI는 숏 추세, 삼성전자 및 나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숏 추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추세를 점수화 시켜보면은 국고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좀 돌아섰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은 아직까지는 중립이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롱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선물은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중립으로 돌아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숏 추세.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숏 추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보면은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금리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그냥 수준에서 지지부진하게 가서 좀 방향성이 조금 약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올라갈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좀 올라갈 확률이 확실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게 모습이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볼린저로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뭘 보기가 좀 금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WTI 같은 경우에 여긴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50일 상으로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200일 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RSI가 거의 바닥 근처까지는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모여 있다가 뭐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벌어질 만큼 벌어져서 뭐 거의 여기까지 빠질까 싶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저는 좀 온 게 아닌가 그런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더더욱이나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단기 반등이 가능한 레벨까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RSI를 봐도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지만 여기는 닿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50일로 봤을 땐 반등이고 200일로 봤을 땐 조금 더 하락해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 살펴보면은 뭐 비트코인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국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 이제 일봉 같은 경우에는 다 숏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근데 이제 130일 기준선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0분봉은 다 생략하고 일봉만 살펴보면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50일로 봤을 때는 이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RSI를 봐도 이건 뭐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일봉 봐도 이건 벌어져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고 여기도 모여 있고 이건 50, 200 전부 다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건 없죠. 사실 특별할 건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다음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리플 같은 게 변동성이 워낙 컸어가지고 뭐 사실 이게 볼린저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한 게 있다면 이제 변동성 지표들을 좀 넣어봤어요. 이제 그 전엔 그냥 이제 변동성 지표에 이제 이평만 봤다면 그냥 변동성 지표의 추세랑 RSI까지 같이 봤을 때 빅스가 70이 넘었다가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단기 바닥이 좀 왔다라고 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130 기준선이 내려오는 방향만 제외하면은 아직까지는 숏 추세인데 일단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숏 추세로 봤을 때는 더 안 좋긴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롱 추세에 가까운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이고 S&P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 그 다음 코스피 200도 아직까지는 중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젠 좀 약간 살짝 숏 정도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빅스가 숏인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빅스가는 안 좋을 때 올라가니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은 볼린저로 보면은 여기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거의 단기 바닥에 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격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꽤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닥은 아닐지언정 거의 바닥 근처에는 왔다라는 거는 좀 명확한 것 같고요. V코스피로 봐도 200일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200일은 약간 조금 아직은 모양이 약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120분봉 살펴보면은 여긴 벌어져 있고 모여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결국 반등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ATR을 봐도 그렇고요. RSI를 봐도 그렇고 결국 반등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으니까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RSI를 봐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모양새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새고요. 그 다음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봐도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200일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그래서 200일까지 갈 가능성이 아예 0%는 아닙니다만 뭐 단기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RSI도 그렇고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 쭉쭉 이렇게 더 빠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S&P를 봐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격도를 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0분봉 코스닥 살펴봐도 코스피 뭐 여긴 특별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RSI가 좀 바닥 짚고 살짝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일봉으로 살펴봐도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일봉상으로는. 그래서 네, 뭐 특이사항은 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코스닥으로 봐도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요. 여기도 볼린저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냥 차트로 살펴보면 뭐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뭐 결국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게 1, 2, 3, 4, 5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지그재그로 갈지 N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이제 볼린저 하단도 결국 찍고 이렇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는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만큼 반등도 그렇게 길거나 아주 높게 가지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보다는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반등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8일이기 때문에 반등 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기간도 짧고 좀 짧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폭이 상당하죠. 이제 그래서 RSI도 뭐 결국 30 밑으로 내려왔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요. 하락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요 부분만큼 그냥 되돌리는 그런 수준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주봉으로 봐도 이건 뭐 명확하게 뚫렸고요. 3주봉으로 봐도 뭐 명확하게 뚫렸습니다. 뭐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기준선도 뚫리면서 이건 상당히 이제 하방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되돌림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로 살펴봐도 뭐 여기까지 빠진다는 보장은 없긴 해요. 반등 없이 쭉 빠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제 그러긴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현물은 고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를 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선물도 그래서 반등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200일 정도까지나 기준선 정도까지나 결국 382에서 618 정도 이 되돌림 정도 기간과 레벨로 뭐 최대치로는 아마 여기까지도 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요만큼을 되돌렸다가 빼지 않을까 싶고,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만큼 빠진 거를 결국 되돌리는 파동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변동성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 볼린저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면서 결국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내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저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뭐 많이 빠졌죠. 이제 많이 빠졌다가 결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실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도 추세가 깨진 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좋아 보진 않고요. 근데 사실 한 번 더 가도 유로는 사실 모습이 뭐 아주 안 맞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선을 넘기냐 맞나 일단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항생도 마찬가지 유럽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굳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볼린저도 모여있고 변동성은 일단 상당히 커질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새입니다.
상해종합도 마찬가지죠. 모여있고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모양새고요. 달러 인덱스 상당히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내려왔습니다만 저는 뭐 다시 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ABC 정도 조정이지 않았을까 싶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 다시 뺐다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적어도 여기 200일 안에서 바로 가나 나중 가나 결국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위안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서 저항을 보이면서 내려왔고,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고 보긴 하는데, 뭐 일단 추세는 뭐 완전히 무너진 거는 또 맞는 추세긴 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냐 안 받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구름대를 깨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4.1까지 빠졌지만 여기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좀 반등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빠져도 여기서 그냥 한 번 정도 더 뺐다가 뭐 이렇게 결국 가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뭐 결국 뭐 시간의 문제지 뭐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정도 반등 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지 N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단기 반등 한번 주고 빠질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더 빠졌다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반등은 결국은 줄 거라 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 단기 반등 때문에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다시 봤다가 내려갈 때가 이제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기에 좀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명확하게 이제 모든 추세선을 다 깨버렸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명확한 이제 하락장은 진입이 됐고, 여기서 그냥 사람들의 희망을 돋아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면 파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